은행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는데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창구 직원은 친절한 목소리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 대신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직원이 고개를 들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로서는 대출 승인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귓속이 먹먹해지면서 주변 소리가 전부 멀어졌습니다. 승인이 어렵다는 말이 마치 당신은 자격이 없다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길에 햇빛이 너무 눈부셔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젊은 사람이 앉아 휴대전화를 보며 웃고 있었고 나는 그 웃음소리가 마치 나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문고리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장이라는 이름표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 다니며 돈을 모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큰 욕심은 없었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매달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뿌듯해했고 아내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동안 나는 한 번도 직장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요즘 같은 세상에 한 곳에서 그렇게 오래 다니는 게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별거 아니라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조금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래 다닌 만큼 직장에서도 나를 믿어주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형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했습니다. 회사는 점점 구조조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둘 자리를 비워야 했습니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50을 넘긴 어느 해 여름, 인사팀 직원이 나를 불렀고 명예퇴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분위기는 거절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그래도 퇴직금은 받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면 되지 않겠냐는 아내의 말에 나도 그렇게 하자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가게를 얻으려면 보증금도 필요했고 인테리어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은행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직금이 든 통장을 쓰다듬으며 나는 장밋빛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 돈이 내 마지막 생명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은행에 가기 며칠 전부터 나는 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대출을 받는 일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이 있었고 월급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퇴직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켰지만 나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게를 차리지 못하면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가는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면도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니
생각보다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은행까지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생각했습니다. 직원이 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연습도 해봤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번호표를 들고 앉아 있었고 창구 직원들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번호표를 뽑고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침내 내 번호가 불렸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심판대에 오르는 사람처럼 내 걸음걸이는 위태롭고 무거웠습니다. 창구 직원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친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준비해간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화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나는 손을 꼭 쥐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미 결과를 짐작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신용등급과 소득 상황으로는 승인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려우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퇴직 후 소득이 불분명하고 신용 점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성실하게 살아왔고 빚을 진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그런 건 시스템에서 반영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나는 다른 방법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도로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섰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내내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걷고 있었고 차들은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풍경 속에서 혼자 멈춰 선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머릿속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출이 안 되면 가게를 차릴 수 없고 가게를 차리지 못하면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조차 나보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저 버려진 낙엽처럼 갈 길을 잃고 서성거릴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현관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나는 대답 대신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내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안 된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쩌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반찬을 차렸지만 나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수저를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다가 결국 밥그릇을 밀어놓고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나갈 곳이 없었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가끔 말을 걸었지만 나는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러고만 있을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출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포기할 거야. 나는 화가 났습니다.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 아내는 침묵했습니다. 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햇빛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내의 뒷모습이 거울에 비칠 때마다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무렵 옛 직장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다. 밥이나 한번 먹자. 나는 거절하려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집에만 있어봐야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동료는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식당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료는 나처럼 퇴직한 뒤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동료는 나보다 일찍 퇴직했고 퇴직금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실패했다는 말을 듣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동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나이 든 사람한테 기회를 안 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지내?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서 막막하다고. 동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은행이라는 곳이 돈 있는 사람한테만 빌려주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허탈함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가 또 끝나간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내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내린 방 안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아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나는 여전히 집 안에만 있었고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가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나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앉아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그냥 그렇게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됐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아들은 조금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돈은 내가 모은 거니까 내가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집을 나갔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자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나를 돌아봤습니다. 미안해.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아내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아내의 손은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얼어붙었던 내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차리는 일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른 일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구인 광고를 살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는 자리는 많지 않았지만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경비, 청소, 배달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몇 군데 전화를 걸었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거절했고 어떤 곳에서는 경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찾아다녔고 결국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 경비 자리였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일단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경비실에 앉아 사람들을 맞이하고 택배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나는 통장을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번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경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해지니 일도 힘들지 않았고 사람들도 친절했습니다. 가끔 주민들이 인사를 건네고 명절에는 작은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런 것들이 고마웠습니다. 예전의 나였다면 무심코 지나쳤을 작은 배려들이 이제는 내 삶을 지탱하는 커다란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70이 가까워졌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아직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경비실에 앉아 있는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는 나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나도 남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옛 직장 상사였습니다. 상사는 나를 알아보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자네 여기서 일하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서 경비 일하고 있습니다. 상사는 그렇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요즘 이 아파트에 살고 있네. 얼마 전에 이사 왔어. 나는 그렇습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상사는 괜히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그때 일 말이야, 자네를 내보내게 돼서 미안했네. 나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상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회사 방침이었거든. 나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상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네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 일도 나쁘지 않아요. 상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도 좋고 일도 할 만합니다. 상사는 한참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자네 대단하네. 나 같으면 못 견뎠을 거야. 나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상사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억울함도 원망도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상사가 돌아간 뒤 나는 경비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그때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됐을 때 나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그 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대출이 거절되지 않았다면 나는 가게를 차렸을 것이고 아마 실패했을 것입니다. 동료처럼 빚더미에 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대신 나는 경비 일을 하게 됐고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됐습니다. 가족과도 평온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근처 절에 들렀습니다. 예전부터 가끔 가던 곳이었습니다. 법당에 앉아 스님 법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거절을 당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바라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때가 있다고. 지금 막힌 길은 나중에 보면 오히려 다행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던 것이 사실은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피하려던 것이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거절당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처님께서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거절은 또 다른 선택의 기회일 뿐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던 낡은 밧줄을 놓아야 새로운 생명줄을 잡을 수 있는 법입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은행에서 거절당했을 때의 절망감,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냈던 시간들, 경비 일을 시작하며 느꼈던 자존심의 상처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예전보다 겸손해졌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해야 할 일만 하고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들의 작은 어려움도 돕고 싶어졌고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게 됐습니다. 그것이 내가 얻은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법당을 나오며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늘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나를 깨웠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나는 진정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마음 선방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혹시 은행에서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좌절하셨던 적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거절 뒤에는 새로운 길이 열려 있고 모든 실패 뒤에는 다른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비록 가파르게 보일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맑은 샘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위로가 전해지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구독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